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미국 전역에서 한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이 폭발적으로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에 이어 일반 시민들까지 너도 나도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LA 산불 당시 한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미국인들이 그 은혜 반드시 갚아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진심 어린 선택,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그 추운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5시간 연속 근무로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었죠. 그때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귀를 찢는 경보음이 들렸어요. 병원에서 듣던 그런 경보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절박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베란다로 뛰어나가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검은 연기가 마치 폭풍우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쪽 언덕에서 불길이 춤추며 우리 동네를 향해 빠르게 번져오고 있었어요. 산불이 도심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옆집 제이슨과 부딪힐 뻔했어요. 에밀리, 빨리 나가요.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요. 라고 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응급 상황 가방을 집어들고 여권과 중요 서류만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문을 잠그고 혼돈의 현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안전한 곳을 찾아 달리고 있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열기가 피부를 따갑게 했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어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사람들을 따라 달렸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준호라는 젊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이거 쓰세요. 숨쉬기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하며 물에 적신 마스크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잠시 후 준호의 친구들이 하얀 밴을 몰고 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 교회에서 비상대피를 돕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이었어요. 타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밴에는 이미 노인들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렌지색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공포와 불안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인간의 선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담요 하나를 덮고 누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처럼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화재는 제 집을 앗아갔을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불길을 피해 달리던 그 하얀 밴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있는데 모두의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한 기운도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검붉은 하늘과 점점 멀어지는 불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과 모든 소지품을 잃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밴에서 저는 준호라는 젊은 한국인 남자 옆에 앉게 되었어요. 아까 혼란 속에서 제게 젖은 마스크와 물병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가끔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켜 주었어요. 괜찮아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 30분 후 밴은 LA 외곽의 한 커뮤니티 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곳은 LA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였어요. 평소에는 한국어 교실과 문화 행사를 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긴급 대피소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곳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정연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체육관에는 약 200개의 침대가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또 다른 이들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이런 평화로운 안식처를 발견하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밀리 씨. 혜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인하며 다가왔어요. 우선 등록부터 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으세요. 그녀의 영어는 간단했지만 또렷했고 그 친절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접수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각 피난민의 정보와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저는 제게 배정된 침대로 안내받았어요. 각 침대마다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칫솔, 치약, 수건과 간단한 옷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배려가 그 순간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봉사자들이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샌드위치와 수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그 따뜻함과 깊은 맛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맛있죠? 라고 물었어요.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더 먹어요, 더라고 말하며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LA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코리아타운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끔 방문하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외부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평범한 간호사였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낯선 한국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도움과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노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리스트를 확인하며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해리는 벌써 3번째 대피소를 돌며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제 침대 옆으로 준호가 다가왔어요. 내일 아침에 의료 봉사자가 필요하대요. 에밀리 씨가 간호사라고 했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부탁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화재의 공포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LA의 한인 커뮤니티가 위기 속에서 보여준 단결력과 배려심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비록 집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 인간의 연대감을 발견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피소의 임시 의료 코너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연기 흡입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 만성질환 약이 필요한 환자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나누며 저도 모르게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이 사람들을 낯설게 여겼던 제가 지금은 그들의 따뜻함과 효율성에 감동받아 있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의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의식이 만들어낸 결속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옆 침대에서는 어떤 자원봉사자가 어린아이들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영어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화재를 잠시 잊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다를지라도 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인간의 따뜻함은 보편적이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대피소 책임자인 김 목사님이 모두를 모아 브리핑을 했어요. 화재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은 이제 안전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집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대피소는 최소 일주일간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계획, 필요한 지원,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체계적인 안내에 모두가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과 거리감은 이제 존경과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보여준 단결력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에밀리 씨 괜찮으세요? 혜린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그냥. 모든 것이 놀랍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니. 혜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단순한 피난민이 아닌 이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가진 간호기술로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돕기로 했어요. 위기는 때로 우리의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도움은 문화나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도요. 그렇게 산불이 일어난 지 몇 주가 지나고 LA는 빠른 속도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다행히 화재에 피해가 없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죠. 병원 근무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한국 경상도의 산불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마을을 삼키고 있었어요. 앵커는 역대 최악의 산불, 5,000명 이상 대피, 의료진 부족 심각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LA의 불길에서 도망치는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낯선 나라의 재난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었고 저는 그곳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외국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혜린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심각하죠? 한국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살아서 안전해요. 하지만 친구들 몇몇이 경상도에 살고 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현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의료진 부족으로 부상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문득 준호가 저에게 건넸던 젖은 수건과 제이슨이 외쳤던 긴급한 경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떠올랐습니다. 혜린 씨 구호팀이 한국으로 가나요? 제가 물었어요. 혜린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LA 한인회에서 의료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간호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린은 정말요? 하지만 한국말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역사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 용어는 비슷할 거예요. 무엇보다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요.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날 병원에 전화해서 긴급 휴가를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상사가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할 기회라고 설명하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회로 달려가 의료봉사단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최종섭 박사님이 이끄는 10명의 의료팀이 이틀 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팝과 김치, 그리고 대피소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같은 기본 표현들을 연습했어요. 혜리는 저에게 작은 한국어 책자를 선물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을 돕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LA 한인회 사무실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던 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지원서에 간호사 10년 경력이라고 적으면서도 과연 제가 낯선 나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비행기 티켓과 임시 의료인 허가증입니다. 혜린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72시간 안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최 박사님 팀과 함께 가시게 될 거예요. 현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LA 화재 피해자에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 제 정체성이 순식간에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대한항공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LA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동료 의료진들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저 말고도 다른 인종의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최 박사님은 우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현지 의료진들이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인천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로 경상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에서 시작해 점차 푸른 계곡과 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소희라는 의대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파트너이자 통역사가 될 거라고 했어요. 에밀리 씨가 LA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소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화재 피해자였어요. LA 한인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도움과 배려가 제 인생을 바꿨죠. 제 대답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우리 문화의 핵심이죠. 차장 밖으로 점점 더 많은 소방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연기로 뿌옇게 변해갔고 산 중턱에서는 간간히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산불의 규모가 실감났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3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바람이 강해서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죠. 이미 200채 이상의 집이 타버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침내 의성군에 도착했습니다. 지역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해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이 우리 팀을 모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부상자 치료와 심리적 안정 제공이에요. 에밀리 씨, 당신은 소희와 함께 기본 응급처치 구역을 맡아주세요. 그의 지시는 분명했고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진료소는 놀라울 정도로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각 구역마다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고 환자들의 흐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저는 연기 흡입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가벼운 화상을 입은 주민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한 노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희가 번역했어요.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감사함은 온전히 전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환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에서는 에너지가 솟아났어요. 한 어린 소년이 울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불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소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손짓과 표정으로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곧 울음을 그치고 제게 작은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임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정말 특별하구나. LA에서 받은 도움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이제 저는 그 선의를 다시 전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순환이 느껴졌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녀도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환자들이 당신의 따뜻함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라서.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소희가 작게 웃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정의예요. 국적이나 언어를 넘어서는 인간적 연결이죠. 잠이 들기 전 저는 LA의 그 혼란스러운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얼굴, 혜린의 미소,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도움을 베풀고 있었어요. 분명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경상도에서의 구호 활동이 2주째 접어들 무렵 산불은 마침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단비와 소방관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숙소로 쓰던 학교 운동장에서 밖을 바라보니 검게 그을린 산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서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은 재건 작업에 참여하실 거예요. 최 박사님이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어요. 산불이 진화되면서 이제는 마을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의료팀은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마을 재건 작업에도 투입되었어요. 저는 소희와 함께 청송리라는 작은 마을로 배정받았습니다. 15가구 중 7가구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커다란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소희의 말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점심 준비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불에 탄 집터를 정리하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부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을 찾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약 60대로 보이는 김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불에 반쯤 탄 앨범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소희의 통역 없이도 그분의 요청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할아버지가 반쯤 그을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학생 모자를 쓴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닦아 할아버지께 돌려드렸고 그분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회관으로 모두 모였어요. 아침에 봤던 큰 냄비에서는 이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고집하셨어요. 누군가는 근처 도시에서 김밥과 떡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느꼈어요. 식사 후 저는 임시진료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호흡기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어요. 한 젊은 엄마는 5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불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통해 간단한 심리적 안정 방법과 함께 추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했어요. 해질 무렵 저는 마을 뒤편 작은 개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이 마을에 살아온 분이셨어요. 그는 소희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이번 산불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죽을 거야. 집이 타버렸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어.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애착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할아버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전에도 큰 화재가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였지. 그때도 많은 집이 탔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튼튼하게 다시 지었지. 그 후로 우리 마을은 더 단단해졌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회복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재난 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어요.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저와 소희는 학교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진수라는 8살 남자아이가 그린 그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불에 탄 집 옆에 무지개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를 통해 그 그림에 대해 물어보자 진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불이 나서 우리 집이 탔지만 아빠가 더 좋은 집을 지어줄 거래요. 그리고 탄 자리에 예쁜 꽃도 심을 거예요. 그 순간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온 희망의 메시지는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산불로 완전히 파괴된 숲 근처에서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했어요. 지역 환경단체가 주관한 이 활동에는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소희와 함께 소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그을린 대지에 새 생명을 심는 그 행위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 자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예요. 환경단체 직원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심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이 숲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산불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 전날 밤 소희와 같이 마을 뒷산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집터에 세워진 임시 거처들, 마을 입구에 새로 심은 나무들, 그리고 밤하늘 아래 모여 앉아 나무를 심을 미래의 터를 계획하는 주민들의 모습까지. 에밀리 씨,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어요? 소희가 물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하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정이에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잊히지 않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2주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화재라는 재난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지만 제가 가져가는 것은 재난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진심 어린 다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고, 이제 저는 그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